2024년 3월 15일 서울의 한 결혼식장. 300명의 하객 앞에서 시어머니가 신부에게 한 말. 급식 아줌마 딸이 감히 우리 집안에? 본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서 힘을 보태주세요. 오전 10시 서울 외곽 더블유 호텔 컨벤션홀. 하얀 웨딩드레스가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가리고 있었다. 김민정은 대기실 거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33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민정아, 긴장돼? 친정엄마 박영자가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6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따뜻한 손길이었다. 30년간 복지관에서 봉사하며 단련된 거칠지만 포근한 손. 엄마, 괜찮아. 그냥 좀 떨려서. 영자는 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보였지만 오늘만큼은 밝게 웃어주고 싶었다. 우리 민정이가 제일 예쁘네. 준호 그 아이. 복 받은 줄 알아야 해.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다. 300명의 하객들이 신부 입장을 기다렸다. 민정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다. 버질로드를 걷는 내내 시선들이 따가웠다. 신랑 측 첫 줄. 시어머니 한정숙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65세 대기업 건설 사장 부인. 진주 목걸이와 명품 한복이 그녀의 위엄을 더했다. 정숙의 옆에 앉은 친척들이 수군거렸다. 신부 집안이 좀 그렇다면서? 아이고, 정숙이도 고생이네. 민정이 단상에 올라섰다.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35세의 준호는 선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나약해 보였다. 주례사가 시작되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하늘이 정해준. 그때였다. 에휴, 하늘이 정해줬다니. 정숙의 한숨소리가 조용한 식장에 울려 퍼졌다. 앞쪽 하객들이 돌아보았다. 주례자도 잠시 말을 멈췄다. 민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정숙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주례사가 겨우 이어졌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행복은 무슨. 급식 아줌마 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다니. 이번엔 더 크게 들렸다. 식장이 순간 얼어붙었다. 민정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300명의 시선이 그녀의 뺨에 꽂혔다. 숨이 막혔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 수는 없었다. 아니, 울어서는 안 됐다. 신부 측 첫 줄에서 영자가 주먹을 꽉 쥐었다. 저 여자가 우리 민정이를. 영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하지만 민정이 눈빛으로 간청했다. 엄마, 제발 참아주세요. 영자는 다시 앉았다. 하지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30년간 봉사하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못된 사람은 처음이었다. 옆에 앉은 민정의 이모가 속삭였다. 언니, 저게 사돈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참아. 오늘은 민정이 날이니까.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의 인사 시간. 신부 어머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영자가 마이크 앞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켰다. 저희 민정이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짧고 소박한 인사. 박수 소리가 듬성듬성 들렸다. 이제 신랑 어머님께서. 정숙이 우아하게 일어섰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희 준호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참 많이 걱정했습니다. 집안도 안 맞고 수준도 다르고 하지만 아들이 고집을 부려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민정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드레스 아래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객들 사이에서 저게 무슨 말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황급히 어머니께 다가갔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것뿐인데. 본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이어졌다. 자, 양가 부모님 함께 서주세요. 정숙은 영자와 거리를 두고 섰다. 카메라맨이 당황했다. 조금 더 가까이. 이 정도면 됐죠? 정숙의 차가운 대답에 카메라맨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신부님, 활짝 웃어주세요. 민정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다. 메이크업이 다 번져 있었다. 영자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다. 민정아, 엄마가 있어. 엄마가 다 지켜줄게.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민정과 준호가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했다. 신랑 측 친척 테이블에 다가갔을 때 정숙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 저 집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급식소에서 일하고, 에휴, 우리 준호가 고생길이 훤하네. 친척들이 동조했다. 그러게. 정숙이 속 타겠어. 돈이라도 많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민정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준호가 부축했지만 그마저도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준호야, 미안해. 아니야, 민정아. 내가 미안해.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어머니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자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앞에서 주먹으로 세면대를 내리쳤다. 저 나쁜 년, 우리 민정이를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다. 정숙의 친구들이었다. 정숙이도 불쌍해. 아들이 저런 집 며느리를 데려오다니. 그러게. 급식 아줌마 딸이라니 상상도 못했어. 영자는 화장실 칸 안에서 온몸을 떨었다. 너희들 두고 봐라. 우리 민정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겠어. 오후 3시 결혼식이 모두 끝났다. 민정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벗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영자가 딸을 꼭 안아주었다. 엄마, 나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내가 뭘 잘못했어? 인정아,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근데 왜 나한테? 영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한정수, 당신이 우리 딸한테 한 일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준호가 대기실로 들어왔다. 민정아. 정말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됐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민정은 준호의 눈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조차도 원망스러웠다. 영자는 혼자 지하철을 탔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 남들 도우며 봉사하고 딸 하나 곱게 키웠는데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가. 핸드폰이 울렸다. 복지관 동료였다. 영자 씨, 민정이 결혼식 잘 끝났어? 응, 잘 끝났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인정아, 엄마가 꼭 당한 만큼 돌려줄게. 저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게 해줄게. 영자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신혼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준호와 단둘이 남겨진 이 공간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평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니, 마음이 무거웠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니 몇 시간 전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하객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참고 또 참아야 했던 눈물까지. 준호가 부엌에서 물을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제 옆에 앉으며 물잔을 건넸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민정아, 오늘 많이 힘들었지?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사람.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요? 준호 씨, 오늘 어머님이 하신 말씀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꼭 물어야 했습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을 했습니다. 민정아,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말이 세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내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이해하라. 참으라.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3년 인생,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보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왔던 제가 정작 제 남편에게는 위로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준호 씨는 오늘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3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급식 아줌마 딸이라고, 수준이 안 맞는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 친구들도 있었고 직장 동료들도 있었어요. 다들 저를 어떻게 볼까요? 준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내가 중간에서 잘해볼게. 너무 마음 상하지 마. 우리 엄마.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제 어머니도 그 자리에 계셨는데 왜 준호는 자기 어머니만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준호는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TV를 켜고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1번, 2번 울리고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아, 잘 도착했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민정아, 우리 딸,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제 울음소리만으로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민정이는 아무 잘못 없어.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야. 엄마의 위로가 더욱 서러웠습니다. 왜 제 남편은 이런 말 한마디를 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엄마, 저 어떡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민정아, 지금은 아무 생각하지 마. 오늘은 푹 자고 내일 낮에 엄마 얼굴 한번 보러 와.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 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제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제가 우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이 이런 거였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이었나요? 한편 반지하 작은 집에서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딸을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민정이를 업고 새벽 시장에 나가 일하고 겨우 번 돈으로 분유를 사던 날들. 그렇게 어렵게 키운 딸이 이제 남의 집에 시집가서 그런 모욕을 당하다니. 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함부로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자칫 딸의 시집살이가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결혼식장에서 들었던 말들, 정숙의 표정, 친척들의 수군거림까지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정숙, 건설,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신혼인데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준호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정아,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좀 더 내 편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뒤늦은 사과였지만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운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저 오늘 친정에 잠깐 다녀올게요. 벌써? 신혼인데.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금방 올게요. 준호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를 만나야 했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익숙한 골목길로 들어서니 엄마가 대문 밖에 나와 계셨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우리 민정이 왔구나. 엄마의 품에 안기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알아, 다 알아. 들어와서 밥 먼저 먹자. 작은 반지하 집이었지만 그곳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엄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저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의 반응까지도요. 엄마는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민정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평생 그런 대우를 받으며 살 수는 없어.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게. 그때 엄마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소의 따뜻함 속에 단단한 결의가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아, 우리 엄마가 집에 오셨어. 빨리 와줄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벌써 왔을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서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걱정돼서 왔어. 그 집 딸하고 정말 잘 살 수 있겠니?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 문 밖에서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신혼 둘째 날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정숙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친정 다녀왔어? 신혼인데 벌써 친정을 가네. 어머니도 신혼 둘째 날에 오셨잖아요. 순간 튀어나온 말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준호가 황급히 중재에 나섰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졌습니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너희가 얼마나 잘 사나. 준호야, 후회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떠난 후 준호와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었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 정말 잘한 선택이었을까?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않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세운 영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간 복지관 봉사를 하며 길들여진 습관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딸의 울먹이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영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시장은 이미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야채 가게, 생선 가게, 반찬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었고 단골 상인들이 영자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자 씨, 딸 결혼식 잘했어? 과일 가게 사장님의 물음에 영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잘했어요. 거짓말이 목구멍에 걸렸지만 차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자는 평소처럼 콩나물을 사고 두부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두부가게 앞에서 이상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두 명의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춰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건설 알지? 거기 요즘 큰일 났대. 왜? 무슨 일인데? 우리 조카가 거기서 일하는데 석 달째 월급을 못 받았대. 다들 그만두려고 난리래. 영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건설. 바로 시어머니네 회사였습니다. 영자는 자연스럽게 두부를 고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협력업체들한테도 돈을 안 준대. 우리 동선의 회사도 거기 일하다가 망할 뻔했어. 아이고, 그래.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던데.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골마 터졌대. 회장 부인이라는 사람도 아주 독하다더라. 돈 달라고 찾아간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쫓아냈대.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독한 사람이 바로 딸을 그렇게 모욕한 한정숙이었습니다. 영자는 두부를 사고 천천히 다른 가게들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건설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치가게 아주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 회사 사장 부인 한정숙 씨 맞지? 작년에 구청에서 봉사상 받았다던데 그것도 가짜래. 실제로는 봉사 한 번도 안 하고 서류만 조작했대. 영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딸이 구청에서 일하는데 다들 알고도 쉬쉬한데 회사에서 압력을 넣었다나 뭐라나. 영자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는 내용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30년간 함께 봉사해온 동료들이 영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영자 씨, 어제 딸 결혼식 했다며? 어땠어?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자를 둘러쌌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발언들, 그리고 오늘 아침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까지. 동료 중 한 명인 순자 씨가 펄쩍 뛰었습니다. 뭐라고? 한정숙이라고? 그 여자 내가 알아. 작년에 봉사상 받을 때 우리 복지관 이름을 도용했어. 실제로는 한 번도 온 적 없으면서. 또 다른 동료 영희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 집 아들도 회사에서 갑질로 유명해. 우리 사위가 거기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정말 힘들었대. 영자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은 저마다 건설과 한정숙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영자는 모든 것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자는 책상에 앉아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 협력업체 갑질, 허위 봉사상, 세금 탈루 의혹까지. 증거는 아직 부족했지만 방향은 잡혔습니다. 그때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정아, 또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또 왔어요. 이번엔 시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제 친정을 욕하고 가셨어요. 엄마를 급식 아줌마라고, 우리 집을 거지 소굴이라고. 영자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정아, 너무 상처받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괜찮아요. 제가 참으면. 아니야.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왜 그런 모욕을 참아야 하니?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게. 전화를 끊은 영자는 다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오래된 친구 명숙을 만났습니다. 명숙은 은행에서 30년간 일하다 최근 은퇴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숙아,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그래? 심각한 표정이네. 영자는 건설에 대해 물었습니다. 명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회사? 우리 은행에서도 대출 회수 검토 중이야. 재무 상태가 엉망이거든. 겉으로만 멀쩡하지 속은 완전히 부실 기업이야. 영자는 더 자세한 정보를 부탁했고 명숙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알려줄게.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니 나도 화가 나네. 그 후 며칠 동안 영자는 조용히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복지관 동료들, 은행 직원이었던 친구, 구청에서 일하는 지인들까지 모두가 건설과 한정숙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정숙이 며느리들을 못살게 굴어서 이미 2명의 며느리가 이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한정숙은 며느리 집안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것도요.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딸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간 봉사하며 만난 사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자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모두 영자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이었죠. 영자는 한 명 한 명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자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실은 도움이 필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영자가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인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민정은 계속되는 시집살이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어머니 편을 들었고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민정이 다시 전화했을 때 목소리는 거의 죽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고 싶어요. 영자는 딸을 달랬습니다. 민정아,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거의 다 준비했어.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엄마가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너는 몰라도 돼. 그냥 조금만 더 버텨. 믿어봐, 엄마를. 영자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건설의 비리 증거들, 한정숙의 허위 봉사상 관련 자료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서까지.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영자야, 우리 민정이 잘 지켜줘서 고마워. 영자는 꿈속에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우리 딸은 우리가 지켜야지.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가 왔다고. 수집한 모든 자료를 들고 영자는 첫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노동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건설의 임금 체불건으로요. 접수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영자가 준비한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피해 직원들의 진술서와 증거 자료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국세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 네 번째는 구청 감사실. 영자는 하루 종일 관공서를 돌며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자는 아는 기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기자님, 특종 관심 있으세요? 중견 건설사의 비리와 갑질에 대한 건인데요. 기자는 즉시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정숙과 건설이 무너지는 것을, 그리고 딸이 받은 모욕이 고스란히 되돌아가는 것을 지켜볼 시간이었습니다. 영자가 관공서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복지관에서 함께 봉사했던 김순자 씨였습니다. 순자 씨는 올해 68세로 영자보다 6살 위였지만 절친한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죠. 영자야, 너 오늘 노동청에 갔다며? 거기 우리 조카가 일하는데 건설 신고했다고 하더라. 영자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소문이 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 벌써 알았어? 순자 씨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영자야, 나도 그 집에 당한 게 있어. 작년에 우리 아들이 그 회사 하청 일을 했는데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그 돈 때문에 우리 아들 사업이 망했잖아. 영자는 순자 씨의 아들이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원인이 건설 때문인 줄은 몰랐습니다. 순자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한정숙이라는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돈 받으러 간 우리 아들한테 그런 푼돈도 없으면서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했대. 푼돈이래, 5천만 원을. 영자는 순자 씨의 분노가 전화기를 통해서도 느껴졌습니다. 순자 언니, 혹시 그때 증거 자료 같은 거 있어? 순자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있지. 계약서, 세금 계산서, 심지어 한정숙이 우리 아들 모욕하는 녹음 파일도 있어. 그때는 힘이 없어서 어떻게 못했는데 영자 내가 나서준다면 나도 힘 보태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순자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순자 씨는 상자 하나를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건설과 관련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자가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영자야, 우리 동네에만 해도 저 회사에 당한 사람이 10명은 넘어. 다들 힘이 없어서 참고 있을 뿐이야.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두 만나보기로. 그렇게 시작된 영자의 발걸음은 마치 30년 전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처럼 부지런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박 사장이었습니다. 72세의 박 사장은 건설 직원 회식용 고기를 6개월간 외상으로 납품했다가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1200만 원어치야. 한정숙이 직접 와서 주문했는데 나중에 돈 달라고 하니까 증거 있냐고 하더라고. 아니, 동네에서 40년 장사한 사람을 사기꾼 취급하다니. 박 사장은 낡은 장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빼곡하게 외상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꽃집을 운영하는 최 여사였습니다. 66세인 그녀는 건설 사옥 장식용 화분과 꽃을 납품했다가 역시 돈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화나는 건 한정숙이 우리 가게 꽃이 시들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어요. 그 때문에 단골 손님들도 많이 떨어져 나갔죠. 영자는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접근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고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면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는 것이었죠.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영자에게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퇴한 국어교사 출신인 문 선생이었습니다. 69세의 문 선생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제 딸이 5년 전에 건설 회장 아들과 결혼했어요. 바로 영자 씨 사위 되는 준호 씨의 형이죠.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에게 형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미 이혼했다고만 들었거든요. 문 선생이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우리 딸도 영자 씨 딸처럼 당했어요. 결혼식 날부터 한정숙이 교사 따위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냐고 했죠. 결국 2년 만에 이혼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딸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어요. 문 선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가장 한스러운 건 우리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한정숙이 그 집 피가 섞인 아이는 기르기 싫다고 해서 양육권도 뺏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딸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아이를 못 만나요. 영자는 문 선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같은 엄마로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문 선생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영자 씨가 나서서 정말 다행이에요.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네 번째로 만난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동네 통장을 20년간 했던 조할머니였습니다. 78세의 고령이었지만 정정한 조할머니는 영자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영자 씨, 잘 왔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조할머니는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동네 사람들의 민원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숙이 이 동네에서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알아? 길에서 만난 노인들한테 더러운 노인네들이라고 했어. 복지관 앞에 주차하면서 거지들이나 다니는 곳이라고 했고, 심지어 동네 경로당에 와서는 노인들 때문에 동네가 지저분하다고 소리 질렀다고. 영자는 놀랐습니다. 한정숙이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인 줄은 몰랐거든요. 조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에 그 여자가 봉사상 받았다고 신문에 나왔을 때 우리 동네 노인들이 다 어이없어 했어. 한 번도 봉사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봉사상이냐고. 영자는 조할머니의 노트를 복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았거든요. 5번째 만남은 영자가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건설 전현직 직원들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김 과장이 대표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영자님을 찾아온 이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입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 참았지만 이제는 한계예요. 김 과장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 내부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회사가 직원들 퇴직금을 빼돌린 증거예요. 그리고 이건 한정숙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쓴 내역이고요. 명품 가방, 해외여행, 심지어 성형수술비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어요. 영자는 서류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액수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또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정숙은 직원들을 개인 하인 취급했어요. 회사 여직원들한테 집 청소를 시키고 남자 직원들한테는 개인 운전기사 노릇을 시켰죠. 거부하면 바로 해고였어요. 영자는 모든 것을 녹음하고 기록했습니다. 증언이 쌓일수록 한정숙과 건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갑질을 넘어 범죄에 가까운 일들을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어머니가 또 와서 난리를 쳤어요. 이번엔 동네 사람들까지 불러서 저를 망신줬어요. 영자는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민정아, 이제 곧 끝날 거야. 엄마가 오늘 중요한 증거들을 많이 모았어. 이제 그들이 무너지는 일만 남았어. 그날 밤 영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30년간 복지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사진 속에는 영자가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숙자였다가 자립에 성공한 청년, 가정폭력에서 벗어난 아주머니,
혼자 아이를 키우던 미혼모, 가리고 외롭던 독거노인들까지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인연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연이 지금 딸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영자는 마지막으로 한 곳에 더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전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지금은 유명 언론사 부장이 된 정 기자였습니다. 정 기자님, 박영자입니다. 특종 하나 드릴까요? 아주 큰 건인데. 정 기자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영자 선생님이 주시는 특종이라면 믿고 받죠. 30년 전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을 때부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30년간 뿌린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언론에 건설과 한정숙의 비리가 터질 것입니다. 그리고 딸이 받은 모욕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오지 않는 법은 없어. 민정아, 이제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영자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30년간 복지관에서 봉사하며 쌓은 모든 인연과 신뢰를 동원할 시간이 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일주일간 모은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체불 증거, 허위 봉사상 서류, 회사 자금 횡령 내역, 그리고 수십 명의 피해자 진술서까지. 영자는 서류를 5개의 봉투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각각 노동청, 국세청, 경찰서, 구청, 그리고 언론사에 보낼 것들이었죠. 아침 7시, 영자는 첫 번째로 노동청을 찾았습니다. 접수 창구의 젊은 직원이 영자의 서류 뭉치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건설 관련 자료인가요? 영자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년치 임금체불 내역과 42명의 피해, 직원 진술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퇴직금 미지급 관련 자료고요. 직원이 서류를 넘겨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된 고발장은 처음이었거든요. 영자는 덧붙였습니다. 저희 딸이 그 집에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가 급식 아줌마 딸이라고 모욕을 줬어요. 알고 보니 그 돈도 직원들 월급 떼먹은 돈이더라고요. 이건 꼭 바로 잡아야 합니다. 노동청을 나온 영자는 곧바로 국세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영자가 20년 전에 도와줬던 최 씨가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 팀장은 영자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영자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때 저희 어머니 병원비 도와주신 거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자는 준비한 자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최 팀장님, 이거 좀 봐주세요. 건설이 5년간 탈세한 내역이에요. 이중장부도 있고 차명계좌 내역도 있어요. 최 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그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거 탈세 규모가 50억이 넘네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영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저를 돕네요. 세 번째 목적지는 경찰서였습니다. 영자는 경제범죄 수사팀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엔 복지관에서 자주 만났던 김 형사가 있었죠. 김 형사는 영자가 내민 횡령 증거를 보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구청이었습니다. 영자는 감사실을 찾아가 한정숙의 허위 봉사상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 단 한 번도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30년간 복지관에서 일했는데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복지관 직원 15명의 확인서도 있어요.
감사실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위에서 압력이 있어서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죠.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자는 정 기자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 기자는 이제 50대 중반의 중견 언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자료 다 검토했습니다. 이거 내일 조간 일면입니다. 사회부, 경제부 합동으로 대대적으로 터뜨릴 겁니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 기자님,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제 딸 이름은 빼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정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대신 한정숙과 건설은 끝장낼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동네 상인들, 복지관 동료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까지 영자를 응원했습니다. 영자 씨, 잘하셨어요. 우리도 그 집에 당한 게 있는데 대리 복수하는 기분이에요. 드디어 그 악덕 업체가 망하는구나. 영자 씨가 영웅이야. 저녁 영자는 민정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정아, 내일 아침 뉴스 꼭 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 민정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는 몰라도 돼. 그냥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야. 그리고 민정아, 엄마가 항상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알지?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30년간 선하게 살아온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새벽 3시 건설 사무실에 검찰과 국세청 합동 압수수색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영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회사 전산 자료와 회계 장부가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한정숙의 자택에도 수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한정숙은 잠옷 차림으로 끌려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를 누군 줄 알고. 하지만 수사관들은 담담하게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입니다.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영자는 새벽 뉴스 속보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7시 대한민국이 들썩였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에서 건설 비리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중견 건설사 건설, 조직적 탈세와 횡령 정황 포착 회장 부인 한정숙 씨, 수십억 원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직원 42명. 임금체불, 협력업체 대금 100억 미지급 민정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준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회사 직원들, 거래처, 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들이었죠. 민정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엄마가 한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정아, 엄마는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야. 그들이 저지른 죗값을 받는 거지.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기자들이 건설 본사 앞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정숙 씨는 회사 자금으로 명품 쇼핑과 해외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 액수만 30억 원에 달합니다. 화면이 바뀌며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정육점 박 사장이 카메라 앞에서 울먹였습니다. 40년 장사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저 같은 소상공인한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삽니까? 꽃집 최 여사도 나왔습니다. 한정숙 씨가 우리 가게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손님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전 9시 구청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정숙 씨에게 수여한 봉사상을 취소합니다. 조사 결과 단 한 번도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복지관 관계자의 인터뷰도 이어졌습니다. 30년간 복지관을 운영했지만 한정숙 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지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준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준호 씨,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회사 비상이사회에서 건 전화였습니다. 준호 씨, 당장 회사로 오세요. 아버님도 구속될 것 같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집을 나섰고 민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TV에서는 계속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건설 주요 거래 은행들, 대출금 즉시 회수 결정 협력업체 52곳, 집단 소송 준비 검찰, 한정숙 씨 구속영장 청구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 기자가 쓴 심층 기사였습니다. 건설 며느리들의 증언 마이너스 시어머니의 정신적 학대와 모욕 기사에는 익명으로 처리된 전 며느리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문 선생의 딸도 그중 한 명이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제 직업을 모욕하고 친정을 비하했습니다. 결국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며느리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집 피가 섞였다며 아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만납니다. 영자는 집에서 조용히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통쾌하다. 드디어 그 악독한 여자가 벌을 받는구나.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저녁이 되자 건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직원들이 집단 퇴사를 했고 거래처들이 모두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회사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부도 위기설이 돌았습니다. 준호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1시였습니다.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정아, 회사가 망했어. 아버지도 내일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 해. 민정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아야 할 벌이지만 남편이 고통받는 것은 안타까웠습니다. 준호 씨, 이건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알아. 다 알아. 엄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 너한테, 장모님한테 한 짓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그때 준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한정숙이 구치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를 꺼내줘. 이건 다 그 집년들이 꾸민 짓이야. 준호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민정이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으면 돼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다음 날 아침 한정숙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죄목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이었습니다. 영자는 신문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어도 오지 않는 법은 없구나. 한정숙이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건설은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회사는 사실상 파산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매일 회사와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뒤처리에 바빴습니다. 민정은 그런 남편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한정숙의 언니인 한정이었습니다.
70대 초반의 정희는 여동생과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민정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정은 당황했지만 정희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숙이가 큰 잘못을 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정희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은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언니께서 사과하실 일은. 정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숙이가 며느리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첫째 며느리도 둘째 며느리도 그렇게 내쫓았죠. 그때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숙이는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았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자 집에 시집가면서 더 심해졌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돈과 권력만 추구했어요. 민정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숙이가 구치소에서 면회 오라고 했어요. 가서 봤더니 완전히 망가져 있더군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으니까 이제야 정신이 든 모양이에요. 정희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정숙이가 민정 씨한테 쓴 편지예요. 제가 전해달라고 했어요. 민정은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정 씨, 그리고 민정 씨 어머님께도 꼭 전해주세요. 정말 죄송하다고. 우리 집안이 큰 죄를 지었다고. 정희가 떠난 후 민정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니, 민정 씨에게. 내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모욕하고 당신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30년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준호를, 제 아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민정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저녁, 민정은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영자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시어머니 언니가 왔었어요. 영자가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 하던? 민정은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은 건 다행이네. 민정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야. 내가 결정할 일이지. 하지만 민정아, 증오를 품고 사는 것도 힘든 일이야. 언젠가는 놓아줘야 해. 내 자신을 위해서. 며칠 후 준호가 뜻밖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민정아, 어머니가 재판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대. 변호사도 포기하고. 민정은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면회 갔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 내가 평생 잘못 살았다.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시더라. 준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너한테 꼭 전하래.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민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한정숙의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한정숙은 담담하게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민정과 영자를 보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더 이상 미워할 필요 없어. 민정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영자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민정이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준호도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 가족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자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법원을 나온 세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오늘은 내가 산다. 작은 식당에서 세 사람은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겨운 식사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은 회사지만 정직하게 일할 곳을 찾았어요. 영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정직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민정도 말했습니다. 저도 다시 병원에 나가려고요. 이제는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자는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30년간 복지관에서 봉사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한정숙이 수감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건설은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고 준호는 작지만 건실한 건축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민정도 동네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민정과 준호는 영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반지하 집이었지만 화분으로 가득한 마당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영자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막상 차리려던 참이었어. 식탁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평화로운 아침을 보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전세를 구했어요. 어머님도 함께 사시면 좋겠는데. 영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30년 살던 곳이라 정이 들었어.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야지. 민정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자주 놀러 와야 해요. 영자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딸 얼굴 못 보면 어떻게 살아.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 씨를 비롯한 복지관 봉사 동료들이었습니다. 영자야, 우리 왔어. 순자 씨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정육점 박 사장, 꽃집 최 여사, 그리고 문 선생까지 왔습니다. 영자 씨, 오늘 모두 모이자고 해서 왔어요. 작은 집이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자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박 사장이 말했습니다. 영자 씨 덕분에 우리가 정의를 받잖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모였어. 최 여사도 거들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돈으로 가게도 다시 정리했어요. 이제 새 출발이에요. 문 선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이제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됐어요. 한정숙 씨가 수감되면서 양육권 문제도 해결됐거든요. 모두가 영자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이에요. 순자 씨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알아? 30년간 쌓은 신뢰와 인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민정도 엄마 옆에 섰습니다.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엄마예요.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진짜 어른이신 것 같아요. 점심시간 모두가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박 사장이 가져온 고기,
최 여사가 준비한 꽃다발, 문 선생이 구워온 케이크까지 소박하지만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영자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순자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정기적으로 모이자. 정의 실현 모임 어때?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영자는 민정, 준호와 함께 집 앞에서 사람들을 배웅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영자가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있나요? 우리 딸 잘 지켜줬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민정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준호도 함께 안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며칠 후 영자는 구치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정숙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한정숙 씨, 박영자입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어 나오길 바랍니다. 준호와 민정은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정숙은 독방에서 그 편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진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1년 후 민정이 임신을 했습니다. 영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는구나. 준호도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님 성함을 따서 이름을 짓고 싶어요. 영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새로운 이름을 지어줘. 이 아이는 새로운 시작이니까. 복지관에서는 영자를 위한 작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30년 봉사상을 수여하는 자리였습니다. 영자는 상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30년 동안 함께해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계속 봉사하겠습니다. 민정과 준호는 객석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영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부와 명예는 이런 것이라고. 그의 가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영자는 손녀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진짜 행복이란다. 민정이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키울게요. 남을 도우며 사는 사람으로. 준호도 다짐했습니다. 저도 장모님처럼 살겠습니다. 정직하고 따뜻하게. 창밖으로 단풍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다고.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었다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했고 선한 사람들이 보상받았으며 새로운 희망이 태어났습니다. 영자는 손녀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